네, 2022년 10월 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아침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쏘았죠. 그리고 저 유럽에서는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정은은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려고 합니다. 네, 배를 띄우려면 물이 들어왔을 때 물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물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푸틴은 성동격서 전략을 펼치는 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한반도와 국제 정치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태는 1949년 유럽에서 동서독 지역을 놓고 첨예하게 냉전이 있었습니다. 1949년. 그 스트레스가 매우 강하자 1950년 스탈린은 김일성을 시켜서 머나먼 동쪽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물론 그때와 똑같느냐? 저는 그렇게 똑같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유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유의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북한 미사일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북한이 쏴가지고 일본 혼슈라고 하는 본섬이 있죠. 그 위에 홋카이도, 한자로는 북해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홋카이도하고 혼슈의 가장 북쪽이 아오모리현입니다. 아오모리현에서 나오는 사과가 시큼하고 달콤하고 맛있는 게 아오리 사과죠. 아오모리현에는 록가쇼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일본은 옥수 연료를 만드는 핵 제철이까지는 아니지만 재활용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층 처분장도 있고요.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 아오모리 지역과 홋카이도 그 부근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그쪽을 넘어가서 북태평양에 빠졌습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화성 12형으로 판단됩니다. 화성 12형은 뭐냐?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우크라이나는 1991년까지는 소련의 일부로 있었습니다. 때문에 소련의 ICBM 공장이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이쪽에 사실은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었죠. 우크라이나가.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를 하고 미국하고 영국이 또 우크라이나와 합의를 해서 우크라이나는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안전은 미국과 영국이 보장해준다라는 그런 협정을 맺었었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을 받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는 나토 동맹국이 아니란 이유로 직접적인 참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좀 상당히 헤맨 나라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ICBM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핵은 돌려보냈지만은 그 엔진 기술은 갖고 있었거든요. 그 러시아의 ICBM에 들어가는 또 우주 발사체에 들어가는 엔진이 RD-250, 숫자로 250입니다. 영어로 RD. 그 엔진인데 그 엔진을 2000년 경에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 북한에 수출을 했습니다. 기술을 수출했고 북한은 그 RD-250 엔진 두 개를 묶어서 백두산 엔진을 개발하죠.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백두산 엔진을 개발해갖고 그 백두산 엔진을 두 개를 묶어서 화성 12형, 네 개를 묶어서 화성 15 내지 17. 15, 17은 미국을 때리는 ICBM이고요. 이 백두산 엔진 두 개를 넣은 화성 12는 한 4,000km를 날아가는 IRBM입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죠. 북한은 2017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그 해에 이 백두산 발동기를 이용해서 화성 12는 개발했고 그 다음에 17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은 완전히 쫄았죠. 그래서 미국 바지가랭이를 자꾸 매달렸죠. 트럼프. 그래서 그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열리지 못할까봐 절절맸습니다. 그러다가 임종석이라는 사람을 레바논에 대통령 전용기를 내줘서 갔다 오고 난 다음 해가 바뀌니까 갑자기 김정은이가
유화적인 신년사. 북한 입장에서는 화성 17형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개발했으니까 하면서 갑자기 유화 모드를 만들면서 평창 올림픽에 김여정이가 오고 또 우리의 그냥 서훈, 정의용 뭐 이런 사람들이 이북의 특사로 쫓아가고 또 그러다가 도보다리에서 무슨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이런 생쇼를 했죠. 네. 자, 북한은 그렇게 하면서 화성 12형은 개발을 완전히 완료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실전 배치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쏜 거는 새로 개발해서 그 성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쏜 것이 아니라 이미 실전 배치한 것 중에서 임의로 하나, 자강도는 북한의 자강도는 압록강 상류 밑에 있는 아주 깊숙한 오지잖아요. 아주 전략적으로 북한은 안전한 곳인데 거기에 있는 놈을 딱 찍어서 쏴봐 했습니다. 네, 실전 사격을 연습한 거죠. 그랬더니 문제 없이 그게 뭐 이제 갑자기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그동안 뭐 부품이 없거나 그러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날아갔습니다. 실전 사격 연습을 한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 북한은 왜 쐈느냐? 가장 쉬운 이유는요. 이번 10월 1일 국군의 날 우리 대한민국 군이 현무포 9톤짜리 탄도를 가진 9톤 내지 8톤짜리 탄도를 가진 현무포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인지 저는 특정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대한민국도 현무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9톤짜리 탄도를 가진 이 미사일은 SRBM입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한 300km까지 평양 북쪽까지만 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강도까지는 때리기 어려울 겁니다. 자강도까지 때리려면은 이 탄도 중량을 6톤으로 낮춰서 그래야 한 600km 날아가고 요걸 다시 1톤으로 낮추면은 한 베이징도 때릴 수 있는 2000km 미사일이 되겠죠. 북한은 대한민국이 현무포 괴물 미사일을 발사했으니 그래 니들만 있어? 나도 대응하는 거야 하고 쏜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의 짝짝꿍이 있는데 그건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미사일이 일본 본토하고 홋카이도 쪽을 넘어갔는데 일본에서는 이 미사일이 발사될 때 주민 대피령을 내렸답니다. 그쪽 지역에 혹시 떨어질까봐 싶어서. 근데 일본은 전혀 이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하고 한국, 미국은 동시에 이 미사일을 탐지했지만 요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갖고 있는 8척의 이지스 구축함은 SM-3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미슬 3입니다. 이거는 미 해군이 자기네 구축함에 이지스-3에 탑재하는 건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쏘는 ICBM은 태평양을 건너오거나 러시아 거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날라오죠. 그러면 이제 대양을 건너갈 때 이 미사일들이 솟구쳐 올라갔고 대기권 바깥으로 날아갑니다. 대기권 바깥에서 이 대양을 넘어갈 때 대양에 있던 미국 이지스-3이 수직으로 발사해서 그 탄도 미사일을 격추하겠다는 게 SM-3 또 신형인 SM-6의 개념입니다. 그럼 거기서 왜 격추를 하느냐? 다탄두가 있잖아요. 쫙 가다 갑자기 여기서 찢어져 갖고 몇 개의 탄두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 핵미사일이니까 다탄두로 그걸 잡으려면 미사일을 여러 발 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탄두가 찢어지기 전에 먼저 맞추기 위해서 SM-3, SM-6를 미국이 개발해서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워낙 높이 솟구쳐서 날아가면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번에 일본에서는 이 북한 미사일 화성 12형이 얼마까지 올라갔지? 보도가 나왔었죠. 저도 500km인가? 그 이상 올라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970km까지 올라갔네요. 굉장히 일부러 북한이 높이 쐈어요. 고각으로 발사했습니다. 4,500km를 날아갈 수 있는데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데 사거리는 4,500km로 줄여서 높이 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SM-3를 탑재한 이지스-3이 있음에도 요격하지 못했고 또 설사 미국의 이지스-3이 맞더라도 역시 저는 같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은 요격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지스 구축함은 김대중 정부 때
시작이 됐는데 김대중 정권은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SM3 탑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SM3는 신형 구축함에 신형 24에 탑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북한이 우리를 때린다고 하면은 지상에서 발사하니까 높은 고도까지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북한의 잠수함이 동해나 서해로 가서 빵 쏜다고 한들 그것도 역시 높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SM3 필요 없다. 사드면 충분하다. 뭐 이런 논리들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뭐 일리 있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SM3를 갖고 있는 일본은 이번에 전혀 요격을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본 국민들이 경악하니까 그걸 자극해서 일본의 군비를 강화한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불가능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나라를 위협하지 않는 미사일을 맞추는 거는 사실은 낭비죠. 맞출 필요도 없고요.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맞췄습니다. 그럼 북한은 왜 쐈느냐?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현물을 공개했으니 지들도 한 것도 있고. 자, 이번에 러시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겠다 그랬죠. 지금 영국, 폴란드 등 유럽 매체들은 러시아가 지금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핵 장비를 실은 담당하는 부서의 기차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탄도미사일 중에 어떤 거는 기차에 싣고 갔다 기차에서 기차굴에 숨어 있다가 쭉 나와가지고 거기서 세워갖고 쏩니다. 기차굴을 의신처로 이용하고 또 기차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땅이잖아요. 그런 ICBM이 있는데 등등. 그래서 이 기차를 많이 이용하고 북한도 이제 그렇게 미사일을 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열차가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핵 탄두를 단 어뢰가 있어요. 나토는 그 러시아의 핵 어뢰를 포세이돈이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러시아의 고유 이름은 있겠죠. 근데 이탈리아 언론은 이 포세이돈을 탑재한 러시아의 원잠 벨고로드가 북극해에 나타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핵 어뢰는요, 미사일은 빵 쏘면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가 대기권을 통과했다가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그때는 이제 엔진이 꺼져도 되죠. 지구 중력 때문에 자유 낙하를 해서 떨어지니까 굉장히 빠르죠. 근데 어쨌든 저항이 적은 공기를 관통하고 대기권 바깥으로 간다면 공기도 없으니까 더 빨리 날아가고 떨어질 때는 중력 때문에 떨어져서 굉장히 먼 거리를 갑니다. ICBM이 멀리 가죠. 어뢰는 물은 저항이 커요. 여러분 공중에서 뛰는 게 빠릅니까? 이런 육상에서 물속에서 걸으면 저항이 크죠. 걷는 것보다 헤엄이 난데 헤엄 쳐봐야 걷는 것보다 느립니다. 물에 저항이 있어요. 따라서 같은 힘을 가진 엔진을 켜도 물속에서는 이게 많이 못 갑니다. 어뢰가 생각보다 멀리 못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엔진이 꺼지면 즉 연료가 소진되면은 물 저항 때문에 금방 트리릭 떨어져야 됩니다. 아까 탄도미사일은 지구 중력 때문에 한참 더 빨리 떨어지지만 멀리 못 갑니다. 그러면 이런 핵어뢰를 갖고 적국을 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핵어뢰는 왜 만들었느냐? 자, 러시아가 가장 두려운 게 미국의 항공모함 등 미국의 함대가 무섭잖아요. 그 함대들이 왔을 때 근거리에서 잠수함이 가갖고 핵어뢰를 빵 쏘면 그 폭발력으로 옆에 있는 배들도 깨지는 거죠. 이거는 지금 중국이 미국의 함대가 두려우니까 동풍 21이죠. DF 21인가 해서 ASBM, Anti-Ship Ballistic Missile, 대함 탄도 미사일을 개발한 것과 비슷합니다. 보통 배를 잡는 미사일은 크루즈 미사일이라서 이렇게 비행기처럼 날아오는데 속도가 느리니까 이쪽에서 요격할 수도 있습니다. 요격을 못하도록 탄도 미사일을 쏘는 거죠. 핵을 달아서. 그래서 빵 터지면 미국의 항공모함 함대하고 다른 배가 전멸한다. 그런 개념으로 중국이 ASBM 만들듯이 그 이전에 미국의 함대가 들어오니까 얘네는 핵 어뢰를 만들었고 그걸 원잠에 탑재해서 운영해 왔는데 그거를 지금 북극해로 그 배를 잠수함을 출동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핵 장비를 실은 걸로 보이는 무기를 실은 보이는
열차는 우크라이나로 가고 있다. 지금 해석은 뭔가 하면은 당장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난리가 나니까 아마 우크라이나의 면에 있는 해안지대는 러시아가 많이 차지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수중에서 핵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열차로 싣고 온 걸 갖고 물속에서 핵 실험을 하는 겁니다. 물속에서 핵 실험하게 되면 방사능 오염 클 것 같죠? 없습니다. 물은 6m 이상만 되면요 방사능이 못 나옵니다. 터트리면 우크라이나 바짝 쫄겠죠. 또 북극해에서 핵 어뢰를 발사해서 핵 실험할 수도 있고요. 니들 까부면 핵 쓸 거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죠. 바로 사용하기 전에 한번 엄포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유럽에서 러시아하고 나토하고 지금 치열하게, 나토는 참전을 안 했지만 대결하는 모습이죠. 이런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 스트레스를 저 멀리 동쪽에 있는 한반도에서 한번 긴장을 조성해서 덜어낼 필요가 있죠. 1945년 독일이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항복하기 전에 독일과 싸웠던 영국, 프랑스, 소련, 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는 얄타에 모여갖고 우리가 독일을 항복시키면은 거길 점령한 다음에 일단 우리가 운영을 하고 나중에 이놈들을 어떻게 독립시킬지 그때 가서 결정하자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각각 이제 독일로 진주하죠. 진주에서 이제 네 나라가 합의해야만 어떠한 독일을, 연합국 말 잘 듣는 독일을 만들려는데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소련은 공산주의 독일을 만들려고 하고 미국은 안 돼. 자본주의 만들어야 돼. 이게 대결이 생깁니다. 근데 이때 영국군은 자기 점령한 지역은 영국 맘대로 하는 거고 미국은 미국 점령지를 맘대로 하는 건데 미국과 영국이 2차 대전 때 가장 핵심 연합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47년도인가 두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 주도로 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다고 딱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련이 불리해지죠. 네 나라 중에서 두 나라가 합의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프랑스도 마지못해 이제 미영 따라가면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영 불쪽 지역은 서독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은 자기 지역만 갖고 동독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아주 그냥 동서독 냉전이 치열합니다. 밑소간이 냉전이 치열하니까 50년에 그 전쟁 3차 대전 난다 그랬었거든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스탈린이 저 먼 동쪽에서 작은 전쟁을 한번 해봅니다. 김일성 보고 나만 때려봐 그러니까 때립니다. 미국은 뒤통수 맞은 거죠. 즉각 참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절대로 질 수 없어요. 스탈린 가만 안 둬 하고 참전하는 바람에 여기서 전쟁이 치열해지고 정작 유럽은 막 싸우던 유럽은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게 6.25 전쟁입니다.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핵실험까지 해서 우크라이나를 나토를 위협해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빼기 위해서 한반도 쪽에서 뭔가 하나 일으키고 싶을 거예요. 더 좋은 건 중국이 대만을 쳐주면 좋죠. 근데 중국의 시진핑이 바보가 아니죠. 지금 중국은요, 우리도 지금 달러가 강세고 뭐 세금이 뭐 이자가 오르고 난리지만 중국도 지금 난리거든요.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푸틴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은 안 도와주니까 아마 저는 김정은을 보고 한번 해봐라고 백업을 해주니까 김정은은 그래 너 남쪽 현무 쌌지? 그럼 우리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차제에 우리 한번 위력 보여서 미국, 일본, 한국 확 기를 죽여야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국방위원장이었던 민주당의 안규백이는 한미일 해군이 북한 잠수함 출몰 가능 지역에서 연합훈련하는 거를 공개해 줬으니 내 대한민국에 우리 편 맞네. 그런 생각하면서 한번 하는 거죠. 북한의 전략가들은 자기네 생각을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장기를 뜨거나 바둑을 뜰 때, 게임을 할 때 저쪽에서 막 뭐 한 수를 뜨면은 왜 그랬을까? 내가 유출을 해서 나도 대응을 하잖아요. 저도 유출을 한 겁니다. 김정은 생각은 지 스스로 안 밝힙니다. 근데 제 유추가 잘 맞으면 제가 이기고 틀리면 제가 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유출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규백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푸틴이 밀어주니까
모르는 척하고 해볼 수 있는 거죠. 물 들어온 김에 배 띄우는 거고, 푸틴은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핵무기 쓰겠다는 위협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먼 동쪽에서 위기를 조성해 보는 거죠. 떠보는 거죠. 성동격서입니다. 네. 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6.25 전쟁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군기를 바짝 잡으십시오. 삼축체제 강화하고 일전 불사를 준비하십시오. 여차하게 되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쉽게 우리 쪽으로 날아오지 못하겠지만 필요하면 한번 요격도 해버리십시오. 사드 추가 도입을 서둘러야 됩니다. 대한민국 고유의 사드가 필요합니다. 서울은 사드로부터 방어받지 못하고 팩3로도 제한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서울과 주변 지역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좌파들이 지금 총공세에 나와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틈타서 김정은이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하고 거꾸로 북한 붕괴의 기회를 잡기 바랍니다. 북한 붕괴시키는 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의 핵실험 또는 핵공격 문제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